14살 여름에 문을 열고 나오자 은행과 우체국과 병원과 관공서들이 질비하게 나타났다. 쉬지 않고 걸었다. 각기 다른 학교들의 수많은 교실들과 입학식과 졸업식을, 혼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던 방 한 칸짜리 자취집들을, 서울과 지방을 오가던 고속버스를, 그런 곳들을 짓밟히지도 짓밟지도 않으면서 그 모든 곳을 통과하려 했으나 돌이켜보니 세상은 늘 상처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유리일 뿐이었다. 상처가 남아있는 한 완벽한 망각은 불가능했다. 조혜진의 단편소설 유리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네, 문장의 소리 4월 공개방송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손님으로 최근 장편소설 첫숨을 출간하신 배명훈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배명훈 작가 간단히 프로필 좀 안내해 드릴게요. 2005년에 스마트 D로 과학기술 창작 문예 단편 부문에 당선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연작소설 타워, 소설집 안녕, 인공존재, 총통각하, 중편소설로 청혼, 가마틀 스타일, 장편소설 신의 궤도 1, 2, 은닉, 맛집 폭격, SF 동화 끼익끼익이 아주 중대한 임무 등이 있고요. 2010년에 안녕 인공존재로 제1회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와, 작품집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성실한 작가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첫숨이 가장 근작인가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첫숨 잘 읽었는데요. 그 프로필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작품을 굉장히 성실히 쓰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네. 1년에 몇 편이라고, 장편은 뭐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냥 계량화한다면 뭐 그게 가능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그냥 지금은 글만 쓰고 있거든요. 전업으로 쓰고 있으니까 제 목표는 장편, 그러니까 1년에 장편 한 편에 단편 3편 정도를 발표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항상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뭐 출간 일정 같은 건 시기를 맞춰야 돼서 뜻대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쓰기는 그 정도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엄청난 양 아닌가요? 에너지나 뭐 공부, 소설도 취재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니까. 그렇긴 한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그냥 다른 직업 없이 그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분량이 사실 그렇게 엄청난 분량은 아닌 것 같아요. 분량 자체는. 근데 얼마나 완성도 있게 쓰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분량 자체가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전업이시니까 그죠? 네. 전 전업이 아니라 좀 슬렁슬렁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소설가라는 게 어떤 직업의식 같은 게 분명히 있으신 편이면서도 동시에 또 일은 누구나 다 재미없잖아요. 네. 이게 뭐든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 되는 순간 재미가 없어지는데, 소설 쓰기는 재미가 여전히 있으신 건가요? 이 책의 작가의 말에도 썼는데 이게 좀 글 쓰는 게 재밌다 그러면은 특히 글 쓰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 보이세요? 여러 명이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재밌어요 그랬는데 뒤에 나오는 한 4명 정도가 저는 너무 고통스럽게 쓰고 있고요. 되게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글 쓰는 거는 아주 재밌고, 물론 책을 내는 과정하고 글을 쓰는 과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책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편집자와 대화를 하면서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막 상의하고 결정하고 뭐 제목부터 뭐 표지 디자인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요즘 홍보도 꽤 해야 되고, 네. 그 과정에 들어가면 조금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글 쓰는 데까지는 재미있어서 일단 원고는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죠. 그러면 거의 한 번에 쭉 쓰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그런 편이에요. 호흡이 한 번에. 네, 그러니까 그 집필을 딱 하기 전에 그냥 구상을 좀 많이 해놓고 집필 기간은 되도록 짧게 하는 편이어서 그 사전에 네. 어떤 일종의 뭐 이것저것 네. 공부하고 뭐 하시는 기간이 좀 길고 준비하시는 기간이. 네. 그 주로 집에서 그럼 작업을 하세요? 네, 집에서 작업을 해요.
배명훈 작가의 작업실이 좀 궁금하네요. 뭐 작업실을 어떤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다 보니까 밤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될 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밤에 잘 써지시는 편인 거예요, 그러면? 잘 써진다기보다 그 집필 기간은 되게 성격이 나빠져요. 누가 불러내면 뭐 되게 굉장히 뭔가 공격당한 것 같은 기분. 그게 글 쓰는 사람들은 사실 좀 시간이 덩어리로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제 스타일은 하루에 몇 시간씩 꼬박꼬박 이게 안 되거든요. 글이 한번 써지기 시작하면 얘가 잠들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데 이게 제 생활 주기보다 길 때가 많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뭐 한 8시간은 저는 생각하고 쓰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뭐 점심이나 같이 먹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8시간 중에서 1시간만 빠지는 게 아니라 8시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성격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집필 기간을 되도록 짧게 가져가야 인간관계가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몰입하는 네. 편이신 것 같고 같이 사시는 분이 건들질 못하시겠네요. 집필하신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고 있을 때 제가 쓰고 있다는 걸 누가 눈치채거나 이렇게 뭐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거가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예 정말. 몰래 쓰기도 했고요. 단편 같은 경우는 쓴다는 걸 모르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 작품을 쓰시고는 피드백을 전혀 받지 않으시겠네요? 아니요, 전 열심히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써서. 단편 같은 경우는 그게 되잖아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안 쓰는 척 쓸 수 있는데 장편은 그게 안 되긴 하는데 장편은 또 처음에 한 20-30% 정도 분량까지가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넘기면 사실 글을 쓰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그 부담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이제 쓴다는 걸 누가 알아도 별 문제가 없고. 피드백 받으실 때는 뭔가 오픈마인드로 받으세요? 보통 내가 작품을 써서 읽어봐줘 하고 줬는데 칭찬이 아닌 이거 좀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확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가 뭘 알아 뭐 이러면서 다시는 이렇게 회수하고 뭐 이런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봐서 좋다고 생각되면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사실 넘어가는 건데 이게 집필을 한참 하고 있으면 거리감을 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냉각기가 지나고 나야 내가 객관적으로 내 글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시간이 촉박할 때는 그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읽혀보고 이 사람이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냉각기가 금방 와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금방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 기술인 것 같아요. 그때 다른데 딱 봐서 이거는 필요하겠다 싶으면 되게 결국은 배명훈 작가님이 놓치고 싶지 않은 건 꼭 쥐고 가고 약간 뭐 긴가민가 했던 거는 충분히 수용하시고 그런 편이시군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집필 스타일이나 뭐 최근에 어떻게 근황 같은 거 여쭤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SF 소설의 중요한 선두 주자라고 해야 되겠죠. 작가가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 SF 소설을 주로 많이 쓰시는 편인데 최근에 뭐 장르 문학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어떠세요? 2005년에 처음 그 데뷔하셨을 시점하고 지금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시점하고 장르 문학이나 SF 소설의 위상이랄까 뭐 어떤 문단 내 위치라든가 뭐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을 조금 느끼시는지. 달라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는지. 저 말고도 사실 문단 작가분들이 문예지의 SF를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시는데 SF 쓰시는 분들이 체크를 해보지를 않으니까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꽤 자주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잡지에 글을 냈을 때는 그 잡지에 있는 글들을 다 읽어보게 되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SF가 들어있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SF를 쓰고 있다고 말은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F를 실제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퍼지면서
신인 작가분들도 SF를 쓰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기성 작가분들도 꽤 쓰시고, 근데 내가 SF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죠. 아, 네. 그 참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게 오히려 SF를 좀 존중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쓴 건 SF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SF는 더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 근데 제 생각은 꼭 그렇게까지 조심하셔야 되나 싶기도 한데, 가끔 말 실수하면 시끄러워지니까 네. 그건 이해가 가긴 해요.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 그러시군요. 배명훈 작가의 소설 이 첫숨 같은 경우 보시면 네. 문학과지성사라는 출판사의 네. 블로그에 연재를 계속 하셨던 거고, 네. 그러면 피드백도 훨씬 더 실시간으로 가능한. 요즘은 그렇지는 상황인가요? 않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2005년에 데뷔하고 나서 예전에 판타스틱이라는 월간 네. 네. 잡지가 있었어요. 장르 문학들을 많이 다루는 잡지였는데, 제가 거기 글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가 블로그가 한창 잘 돌아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되게 긴 리뷰가 짧은 주기로 금방금방 올라와서, 그러니까 글 발표하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블로그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긴 리뷰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다만 문지 블로그에 첫숨 연재를 할 때 조회수는 기대했던 것보다 꽤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어디서 포착이 안 되는 팬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렇죠. 네. 뭔가 흔적을 네. 남기셔야 네, 제가 맞아요.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팬이 있나 없나? 근데 악플은 딱 보이죠. 쓰면 딱 보이는데 네. 사실 그분들보다 팬들이 훨씬 많은 건 확실한데,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안 보이니까 모르다가,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연재를 하거나 하면 숫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끔 보면은 좀 뭔가 든든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챙겨 보시는 분들이 이게 있구나. 출판되고 나서 판매 부수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게? 조회수하고? 연결되겠죠, 분명히. 근데 네. 그건 정말 조사를 안 해보면 알 수 없는데, 조사를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몇 세일인지 한번, 저는 아직 초판을 샀군요. 자연스럽게 지금 첫숨 얘기로 옮겨가고 있는데, 네. 온라인에서 작품을 보게 된 경우하고 이렇게 거의 바로 연재가 끝나면서 책을 출간하신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활자된 책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작가에게는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호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온라인에 연재가 되면 하루에 올라가 있는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에 맞춰서 그 분량에 맞는 호흡으로 쓴 거하고, 책으로 됐을 때는 쭉 연결돼서 읽는 거를 가정하고 쓰는데, 그 호흡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연재를 했으니까 연재에 맞춰서, 분량에 맞춰서 쓰기는 했는데, 나중에 그냥 책만 읽어보시는 분들은 호흡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장편인데 42개 아무래도 연재하던 호흡대로 어쨌든 조금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까 장편이지만 사실 읽는 호흡이 그렇게 막 너무 복잡한 인물 구조도와 사건과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장편이지만 장편스럽지 않게 잘 읽었는데요. 소제목이나 이런 전체적인 호흡 다듬으시면서 거의 연재하고 차이는 없이 진행하신 거예요? 네, 그게 연재하면은 까다로운 게 결말 직전에, 그러니까 어떤 장편을 써도 결말 직전에 한번 이렇게 멈추게 돼요. 결말을 미리 정했더라도 그 결말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서 거기서 딱 멈추는데, 이번에도 거의 그 시점에서 결말을 조금 바꾸고 싶은 결말을 내려면 앞에 복선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넣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 한번 발표가 됐으면, 온라인에서 발표가 됐더라도 그러면 그걸 많이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바꿨어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약간 되도록 많이 안 바꾸려고. 아마 연재로 읽어보신 분들하고 책으로 받아보시는 분들하고는 어떤 질감 차이가 있는지 그 점을 보셔도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미묘한 차이를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
저는 이 첫숨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제목을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쓰면서 지었다기보다는 가끔 좋은 제목이 떠오르면 메모를 해놔요. 그 중에 이 이야기랑 맞을 것 같은 제목들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네. 쓰기도 하거든요. 우주 공간에서 첫숨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네. 진짜 인류의 문제하고 굉장히 맞닿는 처음 지점이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첫숨이라는 제목이 발견하고 나서 이 소설의 그런 아이디어 구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숨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생명과 연관이 있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의미는 화성을 개척하러 간 사람들이 화성이 테라포밍이라고 해서 지구처럼 만드는 개조 작업을 하는데 그게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호흡기 없이 처음 숨을 쉴 수 있는 순간, 그걸 첫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딴 스페이스 콜로니, 그러니까 우주 도시가 첫숨이 되는 건데, 그게 생명주의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생명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좀 이걸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꽤 오래 했었어요. 특히 세월호 이후에 세월호 사건 정말 직접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들에게. 네. 그래서 세월호를 직접 언급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생명 이야기를 주제 중에 하나로 계속 다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소설의 결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따뜻하고 어쨌든 저한테는 결말이 참 와닿았었는데 네. 소설 본문에 보면 마지막 숨도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첫 숨과 짝패 개념의 또 다른 네. 인공도시 맞숨. 네. 첫 숨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 숨도 한번 맞숨 이렇게 약간 이 숨에 대한 개념들을 설정하신 걸 조금 더 설명 듣고 싶은데요. 맞숨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만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법에 안 맞는 말인데 뭐 막숨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말인데 그래도 맞숨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스페이스 콜로니가 그러니까 두 개의 실린더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첫숨이라는 도시 구역이고 맞은편에 똑같은 크기의 또 공간 하나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맞숨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첫숨이 그러니까 처음의 의미잖아요. 내가 살게 만드는 어떤 호흡. 근데 맞숨은 그러니까 마지막 숨인데 마지막 숨을 잘 쉬는 것과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았는데 사실 소설에서는 맞숨보다는 첫숨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저도 충분히 그렇게 읽었는데 아마 읽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네. 작가분의 또 다른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우주 공간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사실 소설의 배경으로 삼고는 있지만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네. 아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기지의 세계라고나 해야 될까요? 거의 네. 그런 모습들을 잘 그려내고 있으셔서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혹은 재미삼아 읽었던 SF 소설하고는 차별화가 분명히 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외국에서 쓴 SF들을 읽으시면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제 생각에는 그 소설들이 쓰여졌던 당시에 어떤 독자들은 이게 어떤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60, 70년대 북밀 때 썼던 글을 읽고 사실 우리 생활이랑 딱 연결되기는 힘든 건데 저는 아마 그때 독자들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괴리가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SF를 쓰면 당연히 한국 사람한테 익숙한 삶이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사실 SF계에서도 그러니까 저처럼 쓰면 일상이나 삶 부분이 나온다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게 특이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게 작가의 철학이지 않을까 싶고 SF 소설을 또 정의하는 나름의 방식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읽히는 지점들인데 독자분들이 있다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네. 말씀 청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아까 첫 숨에서 요 이번 장편에 대한 영감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소설의 어떤 소재나 뭐 주제의식 같은 것들을 찾으시는 방식을 조금 길 가다 우연히 만날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과학 소설인데 그 어떤 소설을 쓰고 싶은 동기 자체는 그냥 다른 소설가 분들이랑 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다른 SF 작가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삶에서 그 동기를 찾는 거죠. 내가 이런 글을 써야겠다라는 동기는 그 부분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세계라든지 뭐 재미있는 설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과학 관련해서 재미있는 정보 얻을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안테나만 뻗어놓고 있으면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걸음걸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지 뭐 당연히 중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 많았는데 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의 질문을 조금 들어보고 네. 이야기를 좀 더 이어볼게요. 네. 배명훈 작가에게 첫숨 읽어보셨죠? 보셨죠? 네. 첫숨과 관련해서 혹은 작가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책이 이렇게 사인본이 앞에서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해놨습니다. 저도 사인 받아야겠네요, 이따가. 네. 지금 쓰신 소설하고는 좀 약간 무관하긴 한데, 네. 다 뭔가 한번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쭉 쓰시고 나서 어떤 이제 끝난다 할 때까지 얼마 정도로 혹시 고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한 가지 더는 좀 인상 깊었던 어떤 좀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이랑 나는 또 어떤 작가의 어떤 팬이었다 이런 게 네, 있거든요. 네. 예. 사심을 좀 듣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글마다 달라요. 일단 그 쓰고 나서 얼마나 고칠지는 글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책 작업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존 출판사들이랑 작업을 하는데, 거기 편집자분들이 SF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한국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설득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전혀 아닌데, 기본적으로 SF 작법이나 독법을 가르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알고 계신 것도 되게 비효율적인 거라, 그러니까 저하고 작업을 하면서 처음 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글이 완성이 안 된 단계에서 어떤 피드백을 들으면 되게 흔들릴 여지가 많은 시기예요, 그 시기는. 근데 저도 흔들리고 편집자분도 확신이 없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져서, 저는 좀 원래는 초고가 완성이 되면은 편집자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 그 전에 좀 많이 완성을 시켜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피드백을 제 자체적으로 주변의 동료 작가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먼저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이거는 이해받기 힘들겠다 싶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거의 탈고를 다 한 다음에 원고가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은 저는 끝내고 나서 한두 달쯤은 더 붙들고 있다가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끝내고 나서도. 집필은 한 두세 달 정도를 하거든요, 장편이면. 근데 거기서 한두 달 정도 그 냉각기를 거치고 다시 해야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인상 깊었던 팬. 인상 깊었던 팬이요? 네. 인상 깊었던 팬이라. 지금 제일 인상 깊으신 거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도 계속 최근에 이런 자리에 오면 계속 만나 뵙는 분이고요. 네. 완전 배명훈 작가의. 네. 아무래도 제가 타워로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알려졌는데, 네. 그 전부터 있던 팬분들이 꽤 있어요. 타워가 나오고 나서 처음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가 되게 난감했던 게 사회도 없고 대본도 없고, 그러니까 저 혼자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행사인데 되게 뭐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뒤풀이를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뭔가, 전 술 잘 못 마시지만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얼굴 익힌 팬분들도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뭐 트위터 같은 데서 계속 만나고 계속 알아보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인상적이고 사실은 좀 저를 곤란하게 한 분들이 인상에 남긴 하죠. 그건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뭐 아무래도 건가요? 좀 네, 그럼 공격적일 뭐 수 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질문을 3개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책은 한 권만 드립니다. 네. 어떤 작가의 팬이셨느냐라는 저는 게 3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SF 매니아였다가 SF 작가가 된 케이스가 아니에요. 제가 전공이 국제정치학이다 보니까 세계 이야기를 계속 뭐 한 몇 년 동안 배우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개인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관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SF 쪽에 훨씬 잘 맞아서 SF를 계속 쓰게 된 경우거든요. 근데 제가 SF를 쓴다는 자의식이 없을 때부터 SF 작가 중에 필립 K. 딕이라고 영화화가 되게 많이 된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되게 불행했는데 사후에 유명해진 작가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작가의 단편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때 SF의 매력이라기보다 단편 소설의 매력을 그 작가 글을 읽으면서 배운 것 같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토탈 리콜 같은 되게 유명한 흥행한 미국 영화들의 원작을 쓰신 작가인데 장편은 이분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독특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느낌을 전혀 못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단편들은 저는 굉장히 좋아했고 한동안은 어느 작가의 팬이냐 그러면 그 작가 이름을 대곤 했죠. 네.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고 있으신 분께 또 제가 여쭤볼게요. 자주 보시니까 어떠세요? 책 한 권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분께 선물하시라고. 전도용으로 드리면 되죠. 네, 뭐 없으세요? 방금 필립 K. 딕 말씀하셔서 한국 작가 그러면 팬이랄까 뭐 이런 분 있으실까요? 저는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는 정소연 작가님이랑 같이 왔었는데 그분도 저보다 이 책보다 조금 먼저 단편집을 내셨거든요. 첫 단편집인데 제가 요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옆집의 영희 씨라는 단편집인데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한국 작가가 SF를 썼을 때 아마 누가 써도 부딪히게 되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저도 부딪히고 누구나 부딪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 이름을 한국 사람 이름으로 해도 되냐? 뭐 이거부터. 네. 이 주인공들은 한국말을 써도 되나? 그게 우리는 걸리거든요. 미국 사람은 안 걸려요. 왜냐하면 외계인도 영어를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계신 작가분인데 굉장히 잘 해결한 그런 걸 떠나서도 굉장히 좋은 SF 단편들을 쭉 써내고 계셔서 그러니까 같이 활동한 기간이 길어서 사실 단편들을 전에 읽었던 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단편집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따로따로 읽을 때보다 훨씬 좋구나 하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소연 작가. 네. 다른 또 앉아 계신 분들께 배명훈 작가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마 막 궁금하실 거예요. 질문하셔도 돼요. 이런 걸 질문해도 되나? 하셔도 돼요. 밥은 몇 끼 드세요? 뭐 이런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시네비도 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그 캐릭터가 되게 흥미로운데 캐릭터를 보통 만드실 때 어떤 걸 참고해서 만드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걸 참고할까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일단 신의 궤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두 부류로 나누는데 타워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신의 궤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분들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섞이지가 않아요. 좀 묘하게. 근데 저는 사실 비슷한 시기에 썼는데 신의 궤도를 굉장히 더 집중해서 쓴 편이라 신의 궤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건 있어요. 신의 궤도는 약간 SF인데 대규모 전쟁을 하고 약간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쓸 때는
좀 캐릭터가 살 여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SF인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SF에서의 인물들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이유, 어떤 뭐 국가든 사회든 어떤 제약 때문에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욕망은 있는데 그게 잘 구현이 안 되는 사람을 쓰게 되는 경향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판타지 글들도 가끔 쓰거든요. 전쟁 이야기 쓰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글들 쓸 때는 훨씬 좀 자유롭게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제일 많이 썼던 은경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작품의 주인공으로 나오곤 했었죠. 근데 이게 뭐 똑같은 캐릭터는 아닌데 쭉 지나고 보니까 이 캐릭터는 어떤 그 인간들한테 주어지는 제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은경이라는 인물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팬분들은 맨날 은경이가 나온다라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즘은 다른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물들은 조금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경이는 약간 제 소설 경력에서도 초기에 주로 다뤘던 인물이라 약간 좀 나이브한 데도 있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기도 하죠. 근데 제약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고생하는 인물이 되는데, 네, 요즘은 좀 다른 인물들 쓰면서 좀 변화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고요. 이야기 계속 나누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워드 신의 계절도 못 읽어본 독자 부류인 것 같습니다. 있으시다, 그죠? 그래서 저는 소설을 좋아하지만 SF를 즐겨 읽는 건 아니어서 네. 선생님, 그 작가님께서 느끼시는 SF의 매력과 그리고 SF를 읽었으면 하는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변 장기적으로 결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은 네, 일단 SF를 읽어야 되는 이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처음에는 좀 대답을 하다가 요즘은 좀 대답을 정리를 했어요. 다른 이유 없다. 그냥 재밌으니까 읽는 거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의도는 다른 분들이 질문하실 때 뭐 상상력이라든지 뭐 과학 학습에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신데, 쓰는 입장에서 전혀 그런 게 우선이 아니고 그냥 재미있으니까 쓰고 있고, 저희도 재미있으니까 계속 읽었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재미일 텐데, 제가 생각하는 그 다른 종류의 재미가 뭐냐면, 저는 그 세계를 다루는 재미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문학 쭉 읽어보시다 보면 그 부분은 사실 SF 쪽으로 읽어보시는 게 훨씬 빨리 그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냐면, 한국 문학에서는 소설의 전부는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제 글에 대해서도 그런 평을 듣기도 하고. 근데 사실 SF에서는 그렇지만은 않고, 아까 제가 SF를 쓰게 된 동기를 이야기했듯이 되게 다른 부분, 저는 특히 그 세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약간 좀 더 좀 속 시원하게 넓은 범위에서 보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 질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한 분 있으셨으니까 네.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타워를 좋아하는 네. 독자로 네. 분류가 양립할 수 없는 되시는데. 그 타워의 독자 중에 네. 한 명인데, 이제 그때부터 느꼈던 것이, 저는 원래 외국의 그 SF를 많이 읽었는데 한국적인 SF를 이제 작가님 통해서 처음 접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약간 SF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꼭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꼭 벌어지고 있을 것만 같은 네. 이야기라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어떤 인간군상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의 대하는 그런 관점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흥미를 가졌어요, 작가님의. 그래서 지금 책을 이렇게 계속 쓰시면서 살짝씩 변하고, 분명히 변하고 계실 텐데, 네. 이제 그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초반과 지금이 어떻게 바뀌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네. 바뀐 부분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지기 전부터도 막 쓰고 있던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웹진 거울에서 활동하면서 거기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거기 실린 글들도 보시면 아마 그러니까 장르적인 농도 같은 것도 굉장히 다른 글들을 계속 쓰고 있고, 그러니까 신의 개토 같은 것도 쓰고 있고, 타워 같은 것도 쓰고 있고, 좀 더 한국 문단에 맞을 것 같은 것도 있고, 좀 더 SF적인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전쟁 소설 이야기도 쓰고, 사랑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쓰고, 요즘은 야한 소설도 가끔 쓰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거하고 지면을 얻는 거하고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경향들을 가지고 쓰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지면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어떤 지면에서 어떤 글을 발탁할 것인가 하는 거는 지면에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발표가 돼야 보시니까 그 특히 발표된 순서대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심지어 제가 쓴 순서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있고, 그거 중에 그 앞에 조금 좀 덜 장르적인 걸 썼으면 그 뒤에는 좀 더 장르적인 걸 쓰고 싶거든요. 균형을 맞춰서. 그 반대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타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하나인데, 계속 그런 걸 쓰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쓰지 말고 계속 이런 거 써주지라고 해서. 근데 저는 아직 그러니까 완성을 시켜버리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타워의 독자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 전략을 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제가 쓰고 싶은 다른 글들을 좀 더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완성을 하는 거는 좀 더 한 10년쯤 더 쓰고 나서 완성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제가 쓰고 싶고 잘 못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연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약간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 그래서 독자들이 따라가시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배명훈 작가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라면 여러 가지의 컬러를 갖고 있는 작품들을 읽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야한 소설은 언제 나와요? 이제 공개가 됐는데 몇 년 전에 익명소설이라고 작가 10명이 익명으로 발표한 글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제안을 해서 생긴 기획인데, 계기가 뭐냐면 제가 트위터에 익명으로 야한 소설이나 써보고 싶네 라고 했거든요. 한 적이 있는데 되게 몇 년 전에. 근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써야겠다라고 하고, 그 뒤에 익명으로 티내고 하면은 제가 쓴 게 뻔하니까 그냥 말은 안 하고 추진을 했죠. 근데 익명으로 혼자 쓰면 또 제가 쓴 게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모아서, 그리고 원고료를 충분히 줘야 되니까 연재를 하고 나서 책이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였고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죠. 익명으로 했으니까 홍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책 나오면서 심지어 계약서에 1년간 발설을 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요. 무서운 계약까지. 너무 막 답답해서, 그러니까 그 해 제일 공들여서 쓴 글이었고, 저는 꽤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자랑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점이 왔는데, 하시죠. 근데 보통 책이 나오고 어떤 기간이 지나면 좀 홍보를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네, 시위성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작업 중이실 테니까 조만간 또 다른 책으로 아마 배명훈 작가의 신작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겠죠? 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양의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이어질게요.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들어보아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이라고 합니다. 노래 만들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저번부터 그 문장의 소리에서 한 코너를 맡아서 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공개 방송이잖아요. 앞에 지금 계시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고 소리를 내셔야 돼요. 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오는 길 어떠셨어요? 봄이라서 산뜻한 발걸음 되던가요? 네, 좋았죠. 저녁은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술가의 집에서 저희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이 있고, 또 내일은 청소년 대상으로 한 문학 프로그램, 그리고 모레는 영화 동주와 윤동주 시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 동네죠.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소소한 이제 문학 주간인 건데, 사실 이렇게 봄이어서 나가 놀고 싶어서 책이 손에 좀 안 잡히긴 하는데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문학 주간이고 해서 오늘의 단어는 인생의 책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냥 책은 다들 좋아하시고 여기까지, 근데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작가님들 보러 오셨어요? 되게, 대답 되게 건성인데. 어떻게 알고 오셨지? 저희가 두 번째 지금 공개 방송인데, 한 번만에 갑자기 많이 방청객들이 늘어나서 지금 다들, 어떻게 알고 오셨지? 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대할게요. 문학을 사랑하시고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인생의 책이 다들 있으시죠? 문학을 사랑하시지만 인생의 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한테는 인생의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옷을 사거나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데 쓰는 돈은 너무 아까운데요, 저는. 책 사는 데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출판사에서 상을 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 사는 데는 돈이 안 아까워서 책을 막 사고 있어요. 읽는 속도랑 읽고 싶은 책이 쌓여가는 속도가 달라서 책이 점점 막 쌓여가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한 권 한 권 읽은 책들, 가슴에 품고 밑줄을 긋고 고개를 수없이 끄덕인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인생의 책이 되려면 조금 더 소중해야죠. 조금 더 무언가 갑자기 눈물이 난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그 책을 덮고 나서 벌렁거린다거나, 다시 읽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인생의 책들, 그런 책들이 저에게도 몇 권 있습니다. 저희 아까 들어오실 때 간식거리 다 받으셨죠? 간식, 아까 보니까 이렇게 여기 계신 사람들의 반응 소리보다 과자 뜯어먹는 소리가 좀 뽀시락뽀시락 귀엽게 나가시고요. 네, 계속 그냥 드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드시고, 거기 안에 보면 저희 엽서가 들어있거든요. 문장의 소리 엽서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에 대한 이야기 써서 즉각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던져주시면 제가 그 사연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뒤에까지 관객분들 계셔서 아마 써서 던지기 굉장히 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살포시 들고 계시면 저희 이 진행 요원들이 매일 눈으로 관찰하고 있다가 그 사연을 받아서 저에게 전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도 저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단어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단어에서부터 비롯된 생각난 멜로디를 소개해 드리는 코너거든요. 이 코너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멜로디는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의 원제가 노르웨이의 숲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 가제, 노르웨이의 숲 해서 나왔는데, 혹시 이 상실의 시대가 인생의 책 중에 한 권이신 분 계세요? 두 분이 계시네요. 왜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아마 누구 집에, 대한민국 이렇게 사람들 누구 집에 가도 책장에 왠지 깊숙이 꽂혀 있을 것 같은, 그만큼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이잖아요. 저도 이 책을 2번 읽었습니다. 근데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어떤 느낌만 남아있지,
뭐더라? 제 인생의 책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루키를 보면 음악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뭐 재즈면 재즈, 락, 클래식 뭐 어떤 음악이든 그 자신의 소설, 에세이, 어떤 글에 가장 잘 스며들게 하는 작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책들 아마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들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남자 주인공들의 뭐 폴로 셔츠에 맥주를 마시며 재즈를 듣는 이 항상 음악이 함께 하는데 그 음악이 그냥 하나의 배경이 아니라 정말로 그 순간 그 장면을 같이 연출해주는 소중한 미장센인 거죠. 음악이. 그 상실의 시대의 책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원제 노르웨이의 숲은 오늘의 젊은 세대들의 원색적인 욕망과 절망적인 상실의 갈등을 노래한 비틀즈의 유명한 노래 노르웨이의 숲을 상징적으로 쓴 것임. 이렇게 앞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노르웨이의 숲 비틀즈 음악은 다들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시면 다 이 노래 하실 거예요. 저희는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그 노래를 감상을 할 텐데요. 그냥 편안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음악 들으시면서 상실의 시대도 한번 예전에 읽었던 거 떠올려 보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책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비틀즈 앨범 1965년에 발표된 로버 소울이라는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노르웨이의 숲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듣기에 너무 크시거나 하면 손 들어서 알려주세요. 여기서는 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노래가 바로 상실의 시대 제목에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소설의 제목에 영향을 준 건 거죠. 이 노래 가사를 나중에 집에 가서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음악만 들었을 때는 무언가 반복되는 단촐한 무언가 막 이게 클라이막스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촐한 멜로디인데 가사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원색적인 욕망과 이런 거, 네, 제가 봤더니 살짝, 근데 되게 세련되게 표현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세련됨을 그때 용납할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금지곡이 되었었다고도 합니다. 한번 나중에 가사도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쓰신 분 계세요? 아직 안 계세요? 쓰신 분? 쓰신 분 계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읽을 텐데.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하나 받아놨어요. 저희 작가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집에 어머니가 사준 동화 전집이 한 질 있었어요. 해외 여성 작가의 동화였고 그림과 글의 내용 모두 어딘가 조금 신비롭고 우울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느 순간 이사를 하며 전집이 사라져 지금은 작가의 이름도 모르게 되었지만 아직도 제 속에 그 동화에 흐르던 묵직한 공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그 동화가 지금 인생의 책인데 제목도 작가도 모르는 거죠. 좀 되게 슬픈 일이긴 하다. 나중에 인생의 책이면 좀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다시 찾아보고 싶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지? 어떻게 찾을 거야?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뭐 누구에게 들려주고 누구에게 소개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구나. 이 어린 시절에 만났던 이 동화가 또 이분께는 인생의 책이 되었나 봅니다. 사연들 쓰신 거 있으면 저한테 계속 던져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제 인생의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인생의 책 사실 너무 많죠. 뭐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한 곡을 딱 얘기할 수 없이 많은 좋아하는 음악이 있듯이 어떤 책 좋아하세요 했을 때 아니 좋아하는 책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인생의 책을 읽고 나서는 당당하게 제일 먼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인데요. 그리스인 조르바는 다 읽어보셨어요? 그리스인 조르바가 혹시 인생의 책이신 분은 안 계시나? 이거는 다 읽으면 다 인생의 책이 되는 책인 줄 알았는데 저만 아직 인생의 책인 걸로. 왜 이 책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왔냐 하면 바로 이 조르바 아저씨 때문입니다. 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고 또 아직 못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시면 이 조르바 아저씨의 이 캐릭터가 말이죠.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고 거침없고 자유롭고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마치 약간 야만인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뭐 이상형을 물으면 또 이상형을 묻는 것 같이 멍청한 질문은 없는데 꼭 이상형을 묻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스타일,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냐. 그럴 때도 아니 그걸 어떻게 대답해. 다 좋은 사람이 제일 멋있는 거지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이상형도 정말 단번에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이상형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인 조르바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이 책 안에 이 책은 그렇게 쓰여져 있죠. 나라는 주인공과 그 옆에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된 조르바. 여기서 그 나라는 사람이 조르바를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어요.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저는 이 100% 공감합니다. 아마 작가가 자기 캐릭터를 썼으니까 이렇게 잘 표현했을 수 있겠지만 와 정말 멋있게 딱 맞게 조르바를 표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중에서 제가 밑줄 치고 접어놓은 페이지가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읽어드릴지 고심을 하다가 오늘은 좀 순수한 조르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모습의 조르바 중에서 좀 순수하고 맑은 영혼인 모습일 때의 조르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르바가 중얼거렸다. 두목, 비가 오면 속이 안 좋아요. 하지만 두목, 비를 원망하면 안 돼요. 이 불쌍한 것에도 영혼은 있으니까. 그는 울타리 곁을 지나다 갓 핀 수선화 한 송이를 꺾었다. 그리고는 한동안 그 꽃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성이 차지 않는다는 듯이 수선화를 생전 처음으로 보는 사람처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눈을 감고 냄새를 맡더니 한숨까지 쉬었다. 그는 꽃을 내게 건네주었다. 두목, 돌과 비와 꽃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르고 있는지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일 거예요. 두목, 언제면 우리 귀가 뚫릴까요? 언제면 우리가 팔을 벌리고 만물, 돌, 비, 꽃, 그리고 사람들을 안을 수 있을까요? 두목,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읽은 책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는 조르바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대답했다. 악마나 물어가라고 합디다. 그래요, 악마나 물어가라고 합디다. 당신 말 맞다나. 딴 건 없어요. 조르바가 내 팔을 잡았다. 두목, 내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부디 화는 내지 마시오. 당신 책을 한 무더기 쌓아놓고 불이나 확 싸질러 버리시오. 그러고 나면 누가 압니까? 당신이 바보를 면할지.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나는 속으로 나 자신에게 소리쳤다. 조르바 말이 옳아. 옳고 말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조르바는 잠시 망설이며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모를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어디 말해보세요. 모르긴 하지만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은 해봅니다. 그럼 알 것 같죠. 그러나 두목, 당신에게 말하려고 하면 그만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뒷날 기분이 그럴듯할 때 춤으로 보여드리지요.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그 좋아하는 조르바의 모습이 두 포인트가 있어요. 그 하나는 이렇게 자연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순수한 모습. 그리고 하나는 이 지금 주인공이 이 조르바의 표현을 빗대어서 한 건데 조르바 이 책에 보면 그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개나 물어가라고 하시오. 악마나 줘버리시오. 막 이런 표현. 그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은 다 악마나 물어가라고 하쇼. 이런 표현을 굉장히 즐겨하는 조르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조르바가 책에는 그럼 뭐라고 합디까 했더니
책 그리고 그 책만 읽고 있는 당신도 모르지 않냐. 그 책 다 그냥 불태워버리라. 불태워버리라. 그래서 과연 오늘 인생의 책을 얘기하면서 이 책들을 책 읽어봐야 부질없다 하는 이 조르바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책도 읽고 길 위에서 책이 아닌 길 위에서도 많은 것을 만나는 이 균형을 저희가 잘 이루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쓴 분들 계세요? 저희도 이렇게 사연을 읽어드리면 저희도 선물을 좀 나눠드리는데 아까 다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물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책은 에밀리 노통부의 오후 4시입니다. 오후 5시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럼에도 이 책이 제 인생의 책인 이유는 첫 문장부터 마지막 마침표까지 쉼없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반전이 주는 여운이 잊히지 않네요. 지금도 라고 해주셨는데 네, 뭐 이분도 사실 저도 뭐 그리스인 조르바야 하도 제목이 하니까 하지만 안의 내용 같은 것들 뭐 상실의 시대도 아까 그렇게 읽고 사랑받았지만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것처럼 네, 오후 4시인지 오후 5시인지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죠. 궁금하긴 하다. 지금 검색해서 좀 알려주세요. 오후 4시인지 5시인지. 그래. 아니 본인이 좀 쓰시면서 검색하셔가지고 써주시지. 에밀리 노통부의 오후 4시일까 5시일까. 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 마침표까지 완전히 매료당하셨나 봐요. 저는 에밀리 노통부의 딴 책은 읽어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못 읽어본 것 같아요.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 신경숙 작가의 외딴방 깊은 슬픔과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이 제 인생의 책이에요. 주인공들이 자신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픈 상처를 자꾸 들여다보고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한 책을 좋아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신경숙 작가의 외딴방과 깊은 슬픔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렇다면 오늘 그 들은 음악 상실의 시대 또 인생의 책이시군요. 그리고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 그쵸. 다 이 공통점들이 있네요. 여기도 써주셨지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픈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 이런 책들 또 이렇게 많을 텐데 다 우리가 이런 거 다 그렇다면 이 책 읽어봐. 그렇다면 너 이 책 읽어봐. 이러면 좋을 것 같다. 그쵸. 그렇게 서로서로 무언가 상대방의 취향을 듣고 그 취향에 비슷한 책을 알고 있으면 서로서로 나누어서 좋은 책들은 많이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원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들려드릴 곡은 제 노래 중에 길 위에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조르바 아저씨 그 부분 읽어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왠지 진짜 조르바 아저씨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갖고 왔는데 네, 아저씨 알겠습니다. 네, 저도 책장을 덮고 저도 길 위에 서서 길 위를 가면서 바람소리, 새소리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해요. 우리 길 위에서 언젠가 아저씨 한번 만나요. 제가 반갑게 먼저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반가워해 주세요. 뭐 이런 심정이랄까? 그러면 네, 조르바 아저씨께 들려드리고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맑은 아이의 순수하였던 발걸음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길을 홀로 여행하네. 뭐 또 쓰신 거 혹시 마지막으로 나 이건 꼭 나누고 싶다 하는 거 하나만 읽을게요. 네. 인생의 책 생존자. 작년에 읽은 책인데 2차 대전의 아우슈비츠와 러시아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조사하고 연구한 책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통제하고 존엄을 파괴해 가는 과정 속에서
생존자들은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돕고 때로는 살기 위해 나치들을 따르면서 그들을 이용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던 생존자들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세상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볼 수 있어서 읽는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걸 지금 읽는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거기 이 관련된 책 또 다른 거 하나 제목 뭐더라? 이것이 인간인가? 네, 그거. 그 책을 읽었었는데 이런 책은 사실 네, 우리는 읽어야 하고 이런 책이 인생의 책이 되는 것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책은 읽으면 너무 아파서 사실 다시 읽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덮어두고만 싶고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행복하게만 살고 싶고 그런데 이런 책들을 읽고 정말 깊이 무언가 와닿는 것이 있어서 어떤 이 같이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아픔을 잊지 않고 그들의 슬픔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인생의 책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이거 읽으면서 나도 무언가 굉장히 슬픔에 휩싸이네요. 오늘 이렇게 짧지만 그리고 뭐 저희가 첫 만남일지도 모르죠. 인생의 책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신 것처럼 인생의 책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아직 인생의 책을 못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인생의 책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는 독서 활동을 많이 해서 인생의 책을 많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봄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즘 저는 책장만 열었다 하면 1초 만에 덮어버려요. 자꾸 밖에 뛰어나가서 놀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계절에 뛰어나가서 놀 때 놀더라도 가방에 나갈 때 책 한 권은 가방에 넣어서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 봄에도 인생의 책 같은 책 많이 만나시고요. 그 책 속에서 또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개방송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재밌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저는 다음 주에 반가운 손님과 함께 4월 공개방송 두 번째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